누구나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에린입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핫한 연사들의 소식과 글로벌 이슈들을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더 리얼하고 재미있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스피커스 뷰로 최고의 브레인 알렉스님을 모시고 토크살롱 트렌드썰을 시작할 건데요. 매일마다 알렉스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와 이슈를 전하고 이에 꼭 맞는 주목할 만한 연사들을 소개하면서 재밌는 이벤트의 하이라이트 뉴스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썰 첫 회를 맞이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매년 1월이 되면 전 세계가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인데요. 매년 CES에서는 되게 다양한 트렌드와 그리고 기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다행스럽게 올해에는 대면 행사 병행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CES에서 나온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뽑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행사에서 특별하게 주목하신 분야가 무엇일까요? 4가지 정도 이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모빌리티, 지속가능성, 메타버스하고 XR, 블록체인이라는 분야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많은 리포트와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참조해서 저희 스피커스 뷰로에서 선별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CS뿐만 아니라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기획했던 행사들 그리고 초청했던 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모빌리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빌리티 하면 뭐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금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완성차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차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자율주행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2018년, 19년에 했던 행사들 기록을 보면은 현재 국내에서도 레벨 2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차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기술을 보면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 정도의 기술들은 실증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는 아마 레벨 3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자율주행차보다는 전기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완성차 시장들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의 생산을 중단을 하고 전기차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겠다. 더 나아가서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처음부터 포커스인 거죠. 제가 지난해 말에 살짝 뉴스를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라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주식 총액이 이미 GM을 앞섰습니다. 이 라비안 같은 경우 나스닥에 작년에 상장된 회사였는데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높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랍죠. 나스닥에서 상장 첫날 굉장히 큰 히트를 치게 됐는데 이런 급상승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치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주식을 사야 될지 조금 약간 정보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한 투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CES에서 이번에 소니가 자기들도 모빌리티 사업에 끼어든다는 그 뉴스를 맞아요. 봤어요. 네네. 사실 이제까지 게임이나 카메라, 헤드셋 이런 걸 만들던 전자기기 그 회사가 자동차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소니를 전기차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엔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굉장히 소니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 S라는 그런 모델명을 가진 전기차를 전시를 했었는데요. 소니 입장에서는 올해 꽃피는 봄이 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기차를 한번 내놔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완성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테슬라하고 소니가 갖고 있는 비전 S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소니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분야를 되게 강력하게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니는 TV로 굉장히 명성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연식이 나오지만 어렸을 적엔 소니 TV가 굉장히 좋은 TV였었습니다. 전 플레이테이션. 아,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소니는 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니가 갖고 있는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어쩌면 자율주행차의 기능까지 결합이 된다면 차 안에서 소니가 갖고 있는 그런 비주얼적으로도 뛰어나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반영할 수 있는 트렌디한 전기차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니도 모빌리티 사업에서 좀 그런 강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기차가 정말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도로에서도 많이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전기차를 쓴다는 게 좀 아직은 한계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우선은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주유소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일부 공영 주차장 이런 데도 있고요. 대단히 아파트 지하에 있는 충전소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충전하는 곳이 있긴 한데 두 번째는 충전소를 찾기 쉽지도 않지만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유는 아시겠지만 한 5분 이내 주유를 하죠. 그런데 전기차는 5분 갖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녁에 퇴근하시고 와서 충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킹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큰 핫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수명, 급속한 배터리 충전, 더 나아가서 탈착식 배터리라는 부분들이 많이 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 정말 전기차 충전 이런 부분이 참 큰 이슈이고 또 이에 대한 투자나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근데 또 땅으로만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길도 곧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알렉스하고 제가 2019년에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럼요.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때 에어택시 개발의 선두주자죠. 우버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저희가 볼로콥터 관계자들을 연사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UAM 그 Urban Air Mobility라고 하죠. 도시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우버 엘리베이터, 그 볼로콥터 그리고 많은 그 참석자들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UAM이라고 하죠. UAM 쉽게 말하자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드론 택시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항공기처럼 대량의 인원을 가진 큰 비행체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 인원, 지금 현재까지는 뭐 2명에서 기체에 따라서 3명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장점이 보통 기존의 비행체는 택싱이라고 하는 이렇게 뜨기 위한 그런 거리가 있는데 드론 택시의 특징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인원들이 도심 내에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택시의 가능성을 저희 2019년에 이미 다수 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초청했던 게 이제 독일의 볼로콥터하고 중국의 이양에서 실제로 기체를 저희 전시회에 가지고 왔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시 모델은 전시했던 기체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모형이었었죠. 그때는 근데 당시에는 규제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상암전시장에서 띄우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웠죠. 작년 말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 국토부에서도 한국형 UAM을 만들겠다. 규제도 좀 많이 자유화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언젠가는 매우 멀지 않은 미래에 서울에서 드론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되어 보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도요, 한화시스템이나 아니면 현대차 쪽에서도 드론 택시, 이 UAM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 기업하고도 많이 접목을 해서 이 시장 자체가 기대가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규제와 완화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에 대한 기사를 좀 읽어본 것 같아요. 도요타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 일본 스타트업도 그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라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네, 그거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 일본 오사카만에서 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렉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이착륙기는 뭐 활주로 이런 게 별도로 필요 없이 맞습니다. 예, 바로 쓸 수 있어서 이제는 날아서 출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주도 갈 때 드론 택시 타고 김포에서 만나요. 아, 좋네요. 그럼 다음에는 그 알렉스님께서 뽑으신 키워드가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네. 서스테너빌리티라고도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많이 다뤘던 그리고 올해도 많이 다룰 만한 분야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피부로 못 느낀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례 없는 대규모의 산불이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산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 자연 발생적인 요인이 기후 변화에서 많이 왔다. 그리고 이 산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산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되게 염려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하나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CES에 참여한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 CEO들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인류의 생존 이런 걸 논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친환경 경영이다, 뭐 ESG 경영이다, 또 탈탄소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작년에 특히 또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ESG죠. ESG하고 지속가능성하고 그 지속가능성이 좀 더 확장이라는 거고,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G 거버넌스까지 포함한 ESG가 기업이 앞으로 생존하는데, 그리고 지구가 생존하고 우리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조연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 나온 전시도 뭐 탈탄소 그리고 뭐 친환경 이런 건 혁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작년부터가 이제 시작이었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가속화를 시켰다, 이런 논의의 장이.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 산업 분야에 거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 외에도 또 어떤 분야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많이 논의를 드렸던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이 아닐까 싶어요. 농업은 실제로 그 농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축산업 포함해서.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 피할 수 없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제가 나온 기업은 그 존 디어라는 기업이에요. 존 디어는 미국에 있는 원래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존 디어에선 작년에서도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올해 역시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혁신상을 받았던 거는 카메라가 장착된 콤바인을 출품을 했습니다. 콤바인이 이제 농기계 이렇게 심는 기계잖아요. 거기다 카메라를 담아서 로봇공학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선 카메라 콤바인에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등을 기능을 담아서 최적의 곡물 상태를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적절한 양의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 등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절한 인원을 투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농업 분야에서 또 다뤘던 정밀농업이라는 적정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이라는 기술하고도 또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컨퍼런스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핫한 그 미래기술 이슈가 바로 정밀농업 그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IT가 산업하고 결합이 돼서 혁신기술이라고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채롭게 넓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적용하려는 각 산업 분야의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밀농업이라고 표현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두 개의 큰 기업 단체 등을 좀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 기술, 농업과 접목된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 그리고 정밀농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그 판비츠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만든 산업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큰 대농들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농들이 되게 많고 그런 개개인의 농부들이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그 정밀농업을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판비트가 굉장히
굉장히 타겟으로 삼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기술이 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팜비트의 창립자인 찬드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학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가족의 베이스가 인도였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소농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빈농들이 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제 적용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기술이 어떻게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효율적으로 비료를 살포하고 인력을 배분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 내오고 있습니다. FB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FBN은 Farmers Business Network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대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개인 농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 농들에게 실질적으로 연회비를 소량만 받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가능성,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었었고요. 저는 FBN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비용으로 쉽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농부들이 이런 스마트 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넓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곳에서도 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빅데이터 기술, 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이 지구를 살리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 이외에도 좀 지속 가능성들이 실천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분야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에서 파차고니아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파차고니아는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한 그 의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세탁을 하거든요. 옷을 세탁을 할 때 옷에서 그러니까 화학 섬유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또 저희가 인간이 또 흡수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뭔가 혁신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그런 기술이 세탁기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이 사실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채식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대체육이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대체육으로 실험실 고기라고 저희가 그때 한참 불렀었는데요.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조금 걱정과 염려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정말 저걸 먹어도 되느냐. 그렇죠. 네. 맛도 실제로, 좀 이상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진화하면서 지금은 대체육을 통한 고기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브랜드로는 임파서블 버거 이런 것들이 대체육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상용화가 되고 사람들의 거부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즐기는 사람도 많이 났고요. 대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콩고기라고 하는 그 채식을 통해서 말하는 고기뿐만 아니라 실질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도 있고요. 최근에는 대체육 분야에 있어서 육류뿐만 아니라 어패류에 대한 부분도 대체육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우라든지 이런 조개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생선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육군으로 실험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서울 스피커스 뷰로 연사 중에서도 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운동을 이끌고 있는 그 청소년 그리고 청년 운동가도 네,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축산업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그 메탄가스 이런 걸 줄이는 차원에서 인공모기를 개발하는 사업가도 계시고요. 가축의 도살 없이 세포 배양이나 콜라겐 추출만으로도 인공 가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예. 네. 올해도 이 지속 가능한 분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계속 아주 다양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지속 가능한 분야를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적용 사례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은 기업이 조금 더 멋져 보이기 위한 그런 선택 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부정적인? 났었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탄소세 적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간 탄소세. 그래서 이제 탄소세라든지 각종 그 법률에 대한 제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반응,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좀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CES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이자 그리고 2022년 호랑이를 이끌어갈 주요 키워드 중에서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알렉스님 세 번째 키워드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기억할 텐데 제가 말미에 예고를 하면서 제가 썼던 단어가 돌매돌매. 돌매돌매라는 게 제가 이제 작년 2021년에 연사 하나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많이 이제 봤던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였어요. 돌아서면 또 메타버스, 돌아서면 또 메타버스. 그래서 제가 2021년의 하반기는 특히나 돌매돌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사실은 되게 낯선 개념이고 새로운 개념이어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너무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 레디 플레이원이 메타버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그야말로 현실과 연결된 가상 공간에 뭐 5G나 VR이나 AR을 통해서 그 세계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상 세계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 아바타가 들어가서 다른 아바타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게 아마 메타버스의 특징이고 그게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뉴스레터에서 메타버스 이슈를 왜 단독으로 다뤘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예.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 올해죠. 이 미팅과 이벤트 산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트렌드로 또 메타버스를 저희가 꼽았는데요. 기존에 보통 우리가 행사장이라고 하면은 뭐 코엑스라든지 뭐 킨텍스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행사장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벤트가 열리는 그 행사 장소가 바로 메타버스 세계로도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이런 현상이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게 가상세계가 갖고 있는 가상세계만의 또 특징이 있으니까요. 21년 6월에 저희가 2021 한국관광박람회에서 메타버스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한 적 있죠. 강원대 김상규 교수님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유사한 즐거움과 그리고 일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 기업이기도 하죠. 유니티. 유니티 테크놀로지 코리아에 있는 오전 팀장께서도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의 사례들을 직접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분의 연설을 통해서 저희가 봤던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보면 우리가 좀 인터넷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 그때가 좀 맞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편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막 쓰고 회사 뭐 소개서 이런 것도 브로셔로 막 인쇄해서 배포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접속해서 그냥 바로 볼 수 있고 그때만 해도 근데 그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나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메타버스도 약간 지금 이 과도기 시기가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 이메일이 정말 유효해? 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이메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메타버스도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또 그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게 좀 부가적으로 메타버스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화 내지는 저희가 이제 습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메타버스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게 현실이 아니라 가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용자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아바타들하고 얼마나 잘 상호작용을 할 수 맞아요. 있을까? 그래서 이머시브하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이 두 가지가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3D 프린팅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제품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구도를 잡고 도안을 한 거를 제대로 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서 그걸 실제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량이고 그리고 뭐 틀이 뭐 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 게 3D 프린팅이었습니다.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가상의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직접 출력을 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걸 품평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참가자의 범위가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져요. 온라인에 접속을 하면 누구나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범위가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 현장에서도 메타버스가 열심히 잘 쓰이고 있나요?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하드웨어 구현이라는 부분도 많이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입니다. 지금은 작년도에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메타로 이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로 전환 전체 근무 인력의 한 20%를 VR이나 AR의 사업부로 배치를 하게 되었죠. 인원과 이 포커스를 좀 전환을 하면서 회사의 중심이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전문 기업인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도 협업 구조로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AR, VR 컨텐츠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AR 헤드셋을 출시를 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굉장히 이 메타버스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전용 하드웨어인 홀로렌즈를 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메쉬라는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엔비디아가 그 실감 구현을 하고 있는 그래픽을 아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이미 그 CPU를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알고 있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가 지난해 그 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와, 정말 들어만 봐도 아주 쟁쟁한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왜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엔비디아 부사장님을 초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1년 국토부 주최로 했었던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의 기조연사로 엔비디아의 키스 스트라이어 부사장을 저희가 초청을 했었죠. 그렇죠. 네, 당시에 그 스트라이어 부사장께서는 기조 연설로 AI와 엔비디아의 어떤 접목 그리고 미래 비전 같은 걸 좀 그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AI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접목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저도 아주 큽니다. 엔비디아의 주식도 많이 오르겠네요. 이미 사실 많이 올랐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수 콘서트나 팬미팅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메타버스 상에서 사실 저희가 아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저는 팬덤 문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몰입이라던가 아니면 상호작용 이게 가장 원하는 측 그리고 참여하는 측이 적극적인 부분이 사실 또 팬덤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국내 기업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어유 버블이나 아니면 뭐 위버스 이런 쪽에서 이런 플랫폼을 보면은 팬들이 아티스트를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 가상의 아바타들이 가상을 만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팬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저한테 개별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에린 아침 먹었어요? 나 설렜어. 공연에서 만나요. 이런 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티스트가 나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준다던가 이런 걸 가상 속에서 체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식의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메타버스하고는 좀 연결됐는데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난해 우리를 아주 놀라게 했던 가상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모 금융 광고 회사에서 어떤 굉장히 발랄한 그런 모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가상인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상인간 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상인간이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뭐 미켈 같은 경우도 있고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들이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상인간이 이런 인플루언서로서 광고에만 나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글로벌 AI 서비스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초청한 연사인 파스칼 보네가 새로운 인플루언서 이외의 가상인간을 저희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에나라고 하는데요. 에나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업무의 비서의 역할을 하죠. 제 스케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업무를 할 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에나와 같은 가상인물은 뭐 고령자에 대한 케어 이런 분야까지도 업무 영역이 확장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가상인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인공지능에 되게 전문가이시면서 또 데이터 분야도 관리하시는 그런 파스칼 보넷과 저희가 따로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비서라고 하면서 이제 에나를 소개해 줬는데 전 진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끔 저희가 가상의 것들 내지는 로봇이 너무 인간과 같을 때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밸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2018년에 한솔보틱스의 AI 로봇인 소피아를 만났을 때와 실제로 가상인간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그 언캐니밸리가 좀 더 그 골짜기가 좀 더 낮아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부감들이 점점 더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메타버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죠. 요즘 정말 핫합니다.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블록체인은 사실 저희가 2016년 행사, 2018년 행사 때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사를 초청하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는 NFT라는 기술인 것 같아요. 에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타버스보다 NFT는 훨씬 더 저희가 아직 초기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생활적으로 접목하기도 아직도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NFT란 개념만 좀 살펴보자면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오리지널리티를 좀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오리지널, 유일무이한 정품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걸 NFT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NFT가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NFT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NFT를 디지털 세계 등기부등본 또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익숙한 시인인데 김소월님 아시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님이 갖고 있는 진달래꽃이라는 책의 초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이 수천 권, 수만 권이 인쇄되어서 나와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냥 서점에 가서 제가 쉽게 살 수 있는 진달래꽃 책과 그 초본이라고 하는 것과의 가치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어쩌면 NFT로 거래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 초고의 개념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 NFT는 어느 분야에서 좀 요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뭐 일단은 뭐 작년에 뉴스를 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트 경매에서 2020년 3월에 디지털 아티스트 비프리 만든 NFT 작품이 있는데요.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무려 6,390만 달러. 6,390 아니고요. 하나로는 약 790억 정도 우와. 되는데요. 그렇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수 그라임스라는 분이 만든 월 님프라는 게 있는데요. 월 님프 같은 경우도 경매를 시작하고 20분 만에 무려 65억 원. 우리나라 하나로 65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숫자만 해도 진짜 엄청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블록체인과 NFT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라도 하듯이 이번에 CES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TV로 이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마 이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주목할 만한 시장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을 보통 하면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템을 사거나 현질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게임을 하는 게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 체계가 있는데 그걸 P2E라고 합니다. Play to Ear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형식의 게임들을 국내에서도 곧 나올 거고요. 그 거래를 이루어지는 게 그 코인이거든요. 그 코인의 기본 바탕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된 그런 시장들이 올해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말 블록체인, NFT, 암호화폐 요거는 세 개의 트라이앵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나 NFT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성, 아니면 투명성, 익명성,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중재를 해주고 막 되게 권위적인 기관에서 신뢰성은 있지만 통제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어딘가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한 컨트롤되지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올해 CES에서 각광을 받았던 분야이자 또 2022년 호랑이 해를 이끌어갈 주요 키워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핫한 이슈로 최고의 브레인 우리 알렉스님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과 정보를 일찍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격주로 보내드리는 토크살론 뉴스레터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